제발요. 그만하세요. 이것만은 안 돼요. 소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름통이 터졌습니다. 기름이 바닥에 번졌어요. 리어카 안에 넣어뒀던 할아버지 약 봉투까지 찢겨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나야? 왜 매번 나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스물세 소희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한소희는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핫도그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고무장갑은 진작에 찢어져서 손가락 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손끝을 얼렸지만 소희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 손보다 이게 더 중요해. 소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반죽을 계속 주물렀습니다. 오늘도 장사를 나가야 했거든요. 할아버지 약값이랑 병원비, 밀린 월세까지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튀김기가 또 고장이 난 겁니다. 소희는 드라이버를 들고 튀김기를 이리저리 만져봤어요. 그러다가 뜨거운 기름통에 손등을 대이고 말았습니다. 아씨, 이러다 손가락 날아가겠네. 소희는 찬물에 손을 담그지도 못하고 그냥 호호 불기만 했어요. 물도 아껴야 했거든요. 수도 요금도 2달째 밀려 있었으니까요. 화상 입은 손으로 다시 튀김기를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제대로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기침이라기보다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소희는 화들짝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소희는 서둘러 응급약을 찾았지만 약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하나를 드셨던 게 기억났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조금만 참으세요. 소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며 수건을 물에 적셨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입에 수건을 물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숨이 안정됐습니다. 소희는 쓰러진 휠체어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희가 먼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오늘 장사 잘하고 올게요. 식탁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소희는 기초생활수급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000원. 고작 4,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 돈으로 기저귀를 사야 하나, 약을 사야 하나. 둘 다 포기하라는 거야? 소희는 한숨을 쉬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장 보러 시장에 갔어요. 단골 반찬 가게 아저씨한테 외상을 부탁했지만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한데 또 외상은 안 돼. 지난번 거도 아직 안 갚았잖아. 나도 장사가 어려워서 말이야. 소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빵 하나만 샀어요. 그것도 할아버지 드릴 거였습니다. 소희 자신은 아침을 거르기로 했어요. 어차피 배는 고프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고픈 것도 이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익선동 골목 입구에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재개발 안내문이었습니다. 비가림 시설 및 노점 영업 전면 금지라고 빨간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단속 일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말은 곧
자신의 리어카 장사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제 장사도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소희는 멍하니 안내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상인 아줌마가 쏘아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여기가 단속 들어오는 거야. 제발 좀 나가줘.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줌마도 같은 처지 아니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좀 봐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아줌마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살기에도 바빴던 거죠. 그래도 소희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핫도그를 튀기기 시작하자 몇몇 손님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다들 가격을 물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0원이요? 편의점 거랑 똑같은데 왜 여기서 사요?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한 아이가 핫도그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입 베어 먹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거 1,000원짜리 맛인데요? 별로예요.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반값에 팔아도 욕을 먹는 게 요즘 현실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소희는 꾹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우산도 없이 리어카를 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비에 젖은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패딩 점퍼는 진작에 흠뻑 젖어서 무거웠고요.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리어카가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핫도그들이 전부 바닥에 쏟아졌어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핫도그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오늘 하루 장사한 게 전부 물거품이 된 거예요.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비 맞은 손으로 핫도그 반죽을 주워 담으면서 손에는 어느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긁힌 거였어요. 하지만 소희는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뜨거운 밥 드실 수 있을까? 아니, 제가 드릴 수 있을까? 소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소희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희의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 옆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6살짜리 남자아이가 창문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저 핫도그 먹고 싶어. 사주세요. 아이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크림을 떨어뜨렸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정하윤이었습니다. 화흥그룹의 대표였죠.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멈춘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비에 젖은 채 리어카 옆에 주저앉아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한소희였어요. 시우야, 무슨 말이야? 하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어요. 저 누나요. 우리 엄마랑 진짜 똑같아 보여요. 나 어렸을 때 사진 봤잖아요. 엄마도 저렇게 리어카에서 뭐 팔았잖아요. 하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윤도 예전에 저랬었으니까요. 2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의 소희를 다시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패딩 점퍼, 손등에 묻은 피,
바닥에 널린 핫도그들. 그 모습이 과거의 자신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18살의 하윤이 리어카를 끌던 모습. 엄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핫도그를 튀기던 그때. 손에 화상을 입고도 장사를 멈추지 못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소희의 얼굴에 난 작은 상처들도 보였습니다. 튀김 기름이 튄 자국이었어요. 하윤도 그랬었거든요. 얼굴 여기저기에 기름 자국이 있었죠. 패딩에 찢어진 부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윤이 입었던 옷도 저랬었어요.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하지만 뒷좌석에서 시우가 또다시 핫도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주세요. 차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하윤은 백미러로 소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소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하윤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하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신호 바뀌었습니다. 기사의 말에 하윤은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핸드백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8살의 하윤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남자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지훈 오빠.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은 한지훈이었어요. 하윤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3년 전의 일이었어요. 하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지훈의 손에는 리어카 손잡이가 잡혀 있었어요. 둘이서 함께 장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하윤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앞좌석의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님. 네, 대표님. 저 아이요. 리어카에서 장사하던 그 아이. 뒷조사를 해주세요. 이름부터 사는 곳, 가족관계까지 전부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주세요. 비서는 백미러로 하윤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대표님, 혹시 이런 일 예전에 지훈 씨 때처럼 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이미 마음을 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비서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윤이 어려운 처지의 젊은이들을 몰래 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남편인 문도형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인 문도형이었어요. 하윤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프레스 미팅 늦었어. 또 현장 나갔어? 문도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곧 갈게요. 그딴 골목에서 뭘 보는 거야? 당신 자꾸 그러면 이사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대표가 맨날 골목이나 기웃거린다고 난리야.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과는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직 회사 일과 돈 이야기만 했거든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하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차는 회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머릿속에는
계속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비에 젖은 채 주저앉아 있던 그 모습.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하윤은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비서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김 비서님, 그 일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하윤은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운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23년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 앞에서 멈췄어요.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지훈 오빠, 우리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요?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요?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18살에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결국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윤은 그 이후로 아이를 찾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입양 기록도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설마 그 아이가. 하윤은 중얼거렸어요. 소희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처지라서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딱 23이었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의 나이와 똑같았습니다. 하윤은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 오빠, 혹시 저 아이가 우리 딸일까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윤은 다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 23년 전 사망 기록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입양 기록도 찾아주세요. 꼭 부탁해요. 문자를 보낸 뒤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이미 그쳤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윤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 아이가 우리 딸이 맞다면 이번에는 제가 꼭 지켜줄게요. 예전처럼 놓치지 않을게요.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하윤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비서가 건넨 서류를 펼쳤어요.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조사 대상 익선동 노점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어요. 한소희, 23, 무직, 보호자 한영만, 78세, 폐질환. 하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이라는 성, 그 성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씨, 한지훈.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소희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리어카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보던 하윤은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지문처럼 남은 화상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오랜 세월 무언가를 튀기며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하윤은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할아버지의 병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병원비는 수백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윤은 보고서를 덮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님, 혹시 한지훈이라는 이름 확인하셨어요? 네, 대표님. 23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23살이셨고요.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그 지훈이 맞았어요. 하윤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였던 사람 말이에요. 입양 기록은요?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봉인된 기록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싶지 않아요. 비서는 하윤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 아이가 대표님의...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소희는 병원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진료비를 내러 온 거였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진료비 얼마예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한영만 환자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여기 보니까 이미 완납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소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병원비 몇백만 원 밀려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보호자분, 여기 기록을 보시면 전액 납부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소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어제 오후에 입금되었어요. 소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접수창구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준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소희는 황급히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할아버지, 병원비가 다 납부됐대요. 누가 대신 내줬대요. 할아버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익명으로 누가 내줬대요. 할아버지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희야, 이게 꿈이 아니지? 꿈 아니에요, 할아버지. 진짜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소희는 리어카를 끌고 익선동 골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먼저 상인회 회장이 소희를 찾아왔어요. 소희야, 이번 달까지는 단속 안 들어오기로 했어. 내가 장사해도 돼.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게 무슨...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조건부로 한 달 유예를 준대. 소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리어카를 확인하던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낡았던 튀김망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누가? 옆에서 장사하던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침에 배달 왔더라. 내 이름으로 주문된 거래. 제가 주문한 적 없는데요. 그래. 그럼 누가 보낸 거야?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소희의 가게에는 손님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SNS에 소희의 핫도그가 소문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여기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소희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할아버지, 요즘 일들이 너무 이상해요.
누가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섭니까? 네.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소희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는 법이야.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렴. 그때 소희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소희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계속 만드세요. 당신의 핫도그는 가능성이 있어요. 소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누구지? 누가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는 거지?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정아유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방금 소희에게 문자를 보낸 참이었습니다. 하유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 그때의 나와 너무 똑같아. 그냥 버려지게 둘 수 없어. 하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이 아이가 우리 딸이 맞다면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병원에 할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오늘은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접수 창구를 지나가는데 담당 간호사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 씨, 잠깐만요. 네. 간호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잖아요. 저희 병원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누군가가 몰래 환자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사라지는 일이요. 몇 달간 비용을 내주다가 어느 날 딱 끊기더라고요. 소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도 익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환자랑 어떤 연관이 있는 분이었대요. 소희 씨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희 할아버지는 친척도 없으시고 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걸요. 그래도 누군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응, 좋아. 소희야, 요즘 넌 왜 이렇게 밝아 보이냐? 소희는 웃었어요.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소희는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장사도 잘 되고 병원비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실은 좀 무서워요.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게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할아버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좋을 때 좋은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날 저녁이었어요. 소희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어카가 이상했어요. 바퀴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굴러갔거든요. 소희는 리어카를 멈추고 바퀴를 확인했습니다. 낡았던 바퀴가 고급형 새 바퀴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이건 또 누가? 리어카 안을 확인하던 소희는 더 놀랐습니다. 낡은 튀김망 자리에 신형 무연 기름 필터가 놓여 있었거든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이었어요. 옆 가게 아저씨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야, 소희야. 너 요즘 어디 줄 댔냐? 단속도 너한테만 안 들어오고 말이야. 소희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에이, 숨기지 마. 뭔가 있는 거 아냐?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SNS에 소희 핫도그를 찾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익선동 수제 핫도그 완전 맛집이에요. 꼭 가보세요. 여기 핫도그 먹고 감동받았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댓글도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라면 나중에 큰 대가를 요구하는 건 아닐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에 나왔을 때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예전에 소희 핫도그를 먹어본 아이들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핫도그 팔아요? 응, 그럼. 오늘은 새로운 소스도 만들어 봤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줄을 섰어요. 소희는 하나하나 정성껏 핫도그를 튀겼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소희의 리어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처음에는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소희만 찍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왜 저를 찍으세요? 남자는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사라졌어요. 소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지? 왜 나를 찍는 거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희는 하루 매출을 세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장사 정말 잘 됐어요. 소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 우리 소희가 대단하구나. 소희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고기 사드릴게요. 삼겹살 드시고 싶으시죠? 소희야, 그 돈 아껴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드시는 거 보는 게 제일 기뻐요. 소희는 슈퍼에 가서 삼겹살을 샀어요. 그리고 상추랑 쌈장도 샀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께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소희야, 요즘 무서운 거 없냐? 소희는 잠시 멈췄어요. 무섭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해봐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소희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소희야. 할아버지가 짐만 되고.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제 전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소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계속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소희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소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소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정아유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방금 소희에게 문자를 보낸 참이었습니다. 하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를 꼭 지켜줄 거야.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하윤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하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오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하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소희는 아침 일찍 리어카를 끌고 익선동 골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익선동 재개발 구역 내 불법 노점 철거 예정. 일주일 내 잦은 철거 바람.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고문 맨 아래에는 철거 대상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소희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옆에서 상인회장이 소희를 보더니 쏘아붙였습니다. 소희야, 그동안 봐줬더니 완전 꼬리 자르기 당했잖아.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한 거야.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무것도 몰라? 넌 단속도 안 받고 잘만 장사했잖아. 이제 와서 모른다고?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수군거렸어요. 저 애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냐? 그러게 말이야. 혼자만 잘 나가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아유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인 문도영이 임원들과 함께 재개발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익선동 재개발은 우리 그룹의 올해 핵심 사업입니다. 노점상들은 전부 정리하고 깨끗한 상권으로 만들 겁니다. 하유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여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거기서 평생 장사하던 사람들이에요. 문도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젊은 여자애는 할아버지 병수발까지 드는데. 문도영은 하윤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당신 그 애한테 무슨 감정이라도 있어? 그딴 골목 애 하나 때문에 우리 그룹 이미지 버릴 순 없어요. 이미지? 당신은 그것만 생각하는군요. 당신이야말로 감정적으로 굴지 말아요. 사업은 사업이에요. 하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걷는데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철거반입니다. 이 리어카는 불법 시설물로 지정되어서 지금 바로 철거합니다. 네, 지금요? 일주일 유예준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비켜주세요. 소희는 리어카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제발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지만 남자들은 소희를 밀어내고 리어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쇠망치로 리어카를 내리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제발요. 그만하세요. 소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리어카는 순식간에 박살이 났어요. 기름통이 터져서 기름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리어카 안에 넣어뒀던 할아버지 약 봉투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약들이 기름 범벅이 된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약까지.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왜 나야? 왜 매번 나야? 소희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소희는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항의를 하려고 간 거였어요. 민원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저기요, 어제 제 리어카가 철거당했는데요. 일주일 유예를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여기 보면 긴급 철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불법 시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저희도 상부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구청을 나서는 소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구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소희 옆에 와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봤어요.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소희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정하윤이었지만 둘은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요. 하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기적이란 건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소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젖은 옷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소희는 그걸 꺼내봤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전통 튀김장인 이복래. 익선동 공방.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찾아오너라. 소희는 명함을 꼭 쥐었어요. 이게 언제 들어온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리어카가 부서질 때 할아버지 약 봉투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소희는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소희의 손에는 작은 희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소희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였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소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건 30분 뒤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심각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셨어요. 이제 더는 외래 진료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산소 치료도 필요하고요. 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드나요? 보증금만 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소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200만 원. 지금 소희에게는 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일단 응급 처치만 하고 퇴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소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차피 죽을 몸이야. 이제 약도 끊자. 소희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절대로 나보다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진짜 끝나요. 소희야, 제가 뭐든지 할게요. 할아버지만 버텨주세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일단 오늘 밤은 여기 계셔도 돼요. 제가 위에 말씀드려놨으니까요. 소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소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깜깜했어요. 전기가 끊긴 거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었는데 소희가 내지 못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핫도그 재료들이 전부 상해 있었습니다. 고기도 야채도 모두 썩어버렸어요. 소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집주인을 마주쳤어요. 집주인은 소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소희 씨, 월세 3달 밀렸어요. 다음 주까지 안 되면 방 빼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사정이 있어요. 너 그 핫도그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주인이 지나간 뒤 소희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SNS를 확인했어요. 예전 친구들이 올린 글이 보였습니다. 소희를 태그하며 쓴 글이었어요. 소희 요즘 망했대 키읔키읔키읔 잘난 척하더니 결국 리어카야? 댓글에도 조롱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어요. 이복래 튀김 장인의 명함이었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찾아오너라. 소희는 한참을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기가 두려웠어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비웃음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명함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소희는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핸드폰 배터리는 5%밖에 남지 않았지만 간신히 주소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익선동의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작은 공방이 있었어요. 이복래 전통 튀김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소희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오늘 하루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소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새벽 5시였습니다. 소희는 계단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추위에 떨며 웅크린 채로요. 그때 누군가 소희 앞에 섰습니다. 아! 소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까칠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이복래 선생님 찾아왔어요. 내가 이복래야. 왜? 소희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한테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이요. 복래 여사는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데 아니야. 간절하지 않으면 돌아가. 소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간절해요. 저 정말 간절해요. 할아버지 병원비 벌어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복래 여사는 한참을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의 손을 봤어요.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장사를 해온 손이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어? 네. 왜? 선생님을 꼭 만나야 했어요. 복래 여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들어와. 소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래 여사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일단 손부터 씻어. 소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지만 기쁨이 더 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희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공방 안으로 들어선 소희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각종 튀김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작업대가 놓여 있었어요. 복례 여사는 소희에게 고무장갑을 건넸습니다. 손 봐. 소희는 손을 펼쳤어요. 복례 여사는 소희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상 자국, 굳은 살, 갈라진 손톱.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입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에 손부터 쓸 줄 아는구나. 복례 여사는 작업대 위에 감자 한 자루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야. 이 감자 껍질 다 깎아. 네, 알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손끝을 보지 말고 감으로 깎아야 해. 튀김은 감이거든. 소희는 칼을 잡았어요. 첫 번째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을 보지 않으니 자꾸 칼이 삐뚤어졌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소희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칼에 베인 거였어요. 선생님, 제가 소독약 좀. 계속해. 복례 여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소희는 피를 닦고 다시 감자를 깎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어요. 소희의 손은 지문이 벗겨질 정도로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복례 여사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은 됐어. 이제 손이 따라올 차례야. 저녁이 되어서야 소희는 감자 껍질을 다 깎았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지만 소희는 웃고 있었어요. 복례 여사는 소독약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새벽 5시에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희는 공방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데 할아버지 침대 옆 테이블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누가 갖다 드렸어요? 아까 할머니 한 분이 놓고 가셨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소희는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밥과 나물,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 할머니요? 이름은 안 남기시고 가셨어요. 환자분 잘 드시라고만 하시던데요. 소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복례 여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분일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복례 여사는 커다란 튀김솥에 기름을 부었어요. 온도계는 치워버렸습니다. 오늘은 기름 온도 맞추는 법을 배울 거야. 온도계 없이 말이야. 온도계 없이요? 기름 냄새로 끓는 온도를 느껴야지. 기계만 믿으면 진짜 맛은 못 내. 복례 여사는 기름에 손을 가까이 댔어요. 그리고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170도야. 이제 내가 해봐. 소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기름 위에 가져갔어요. 하지만 온도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160? 아니 180? 틀렸어. 다시 기름을 버리고 다시 데웠어요. 소희는 또 실패했습니다. 3번째도 실패했어요. 선생님, 제가 재료가 물어드릴게요. 소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름을 3번이나 버렸거든요. 복례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돈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내 시간으로 가르치는 거지. 계속해. 소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희는 이제 기름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례 여사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되는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희는 공방에서 연습을 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작업대에 머리를 대고 쓰러진 채로요. 복례 여사는 조용히 다가와 소희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참 대단한 애로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소희는 담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복례 여사는 못 들은 척 했어요. 오늘은 실전이야. 손님 받을 거야. 네. 벌써요? 준비됐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공방 앞에 작은 팝업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소희 핫도그 연구소라는 간판도 붙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울지 마. 기름에 눈물 떨어지면 튀어. 소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첫 판매일이었어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기름을 달궜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례 여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떨지 마. 넌 할 수 있어.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복례 여사는 구석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안 와요. 기름은 기다린다고 식지 않아. 계속 데우고 있어. 1시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소희의 예전 단골 손님이었어요. 언니, 진짜 돌아왔구나. 아이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애가 언니 핫도그 너무 먹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응원할게요. 소희는 눈물을 참으며 핫도그를 튀겼습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한 입 베어 먹더니 소리쳤어요. 엄마, 이거 전보다 더 맛있어.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아이 엄마가 SNS에 사진을 올렸고 30분 만에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핫도그 소녀 부활. 이번엔 진짜 다르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줄이 생겼습니다. 복례 여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희의 핫도그는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댓글에는 응원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해야 해요. 꼭 찾아가서 먹어볼게요. 소희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공방에 나왔어요. 복례 여사와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기름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복례 여사는 소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소희야, 이제 4시간이 필요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내가 여기서 장사해도 돼. 정말요? 그런데 임대료는? 재료값만 내가 책임져. 그것만으로 충분해. 소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성공하고 나서 소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핫도그를 팔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구청 담당자가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소희 씨, 잠깐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담당자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소희 씨한테 입점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소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한테요? 네. 익선동 청년 소상공인 거리에 공간이 있어요. 월세 지원도 해드리고요. 소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복례 여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 수 있지. 이미 하고 있잖아. 소희는 복례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해냈어요. 잘한 건 없어. 이제 시작이야. 튀김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이 배워주는 법이거든. 그날 밤이었어요. 소희는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게를 얻을 수 있대요. 정식으로요. 정말이냐? 우리 소희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할아버지도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희야, 고생 많았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희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들어갔어요. 복내 여사와 함께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고추장에 꿀을 넣은 소스, 바질과 어니언을 섞은 소스, 치즈를 넣은 소스까지요. 맛에 나를 담고 싶어요. 소희의 말에 복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진짜 장인의 마음이지. 일주일 뒤 소희는 소희 시그니처라는 새 메뉴를 완성했습니다. 직접 만든 고추장 소스와 바질 어니언 조합이었어요. 시식을 해본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거 완전 맛있어요. 어디서도 못 먹어본 맛이에요. 이 맛이면 프랜차이즈 가능한데요? 소희는 손님들의 반응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한 남자가 소희의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똑같이 사진을 찍던 사람이었거든요. 저기요, 왜 자꾸 사진을 찍으세요? 남자는 당황하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그냥 SNS 올리려고요. 손님이시면 핫도그 드시고 가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소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 뭐지? 왜 자꾸 나를 찍는 거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화흥그룹 회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문도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하윤 대표가 사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이렇게나 많아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익선동 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한소희라는 스물센 여성입니다. 핫도그 장사를 하고 있고요. 문도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하윤 대표랑 무슨 관계죠?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상당히 각별하게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문도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계속 조사해요. 이사회 보고 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한편 정하윤은 차 안에서 소희의 가게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핫도그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곧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윤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텨야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공방에서 복내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선생님, 다음 달에 정식으로 가게 열면 선생님 이름 써도 될까요? 복내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나간 맛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만들어. 너만의 온도, 너만의 레시피로.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만의 것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날 밤 소희는 공방에 혼자 남았어요. 레시피 노트에 소희표 핫도그라고 적었습니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내 여사가 작게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한 걸음씩 만드는 거다. 소희의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화흥그룹 회장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문도영은 비서에게서 받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정하윤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문도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 납부, 장비 구입, 심지어 창업 자금 지원까지 전부 익선동의 한 여성에게 흘러간 돈입니다. 총액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어요. 그 여성이 누구죠? 혹시 대표님 친척입니까?
한소희라는 20살 여성입니다. 정하윤 대표와 무슨 관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히 각별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 아닙니까? 주주들이 알면 큰일 나겠어요. 문도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들이 자신의 편인 것을 확인한 거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정하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늦었네요. 문도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때마침 잘 오셨어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거든요. 하윤은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이사들을 설득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죠? 문도영은 서류를 하윤 앞으로 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회사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 이런 짓을 한 겁니까? 하윤은 서류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소희에게 지원한 모든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병원비, 장비비, 심지어 복내 여사 공방 임대료 지원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당신은 이제 이사회에서 표가 없어요. 조용히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하윤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맞아요. 제가 한 일이에요. 전부 제 의지로 한 거예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문도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미쳤어요? 그 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린 거야?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애가 아니에요. 하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예요. 내가 살리고 싶은 건 과거의 나 자신이에요. 23세 리어카 끌며 엄마 병원비 벌던 그 시절의 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난 일 아닙니까? 하윤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회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거요. 당신 이름으로 빼돌린 계열사 자금 전부 들어있어요. 지난 3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까지요. 문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저도 준비는 해왔어요. 당신이 언젠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하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버릴까요? 당신을 버릴까요?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문도영은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익선동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을 청년 소상공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네. 이미 결심했어요. 다른 이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표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우신 공로도 있으니까요. 문도영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윤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윤은 집 서재에서 시우를 재우고 있었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곧 집에 더 많이 있게 될 거야. 미안했어, 시우야.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지? 시우는 잠결에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하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를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어요. 화흥그룹 정하윤 대표 정격 사퇴, 내부 비리 고발.
익선동 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 청년 보호구역 지정. 소희는 아침에 공방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TV 화면에 정아윤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 소희는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구청 앞 벤치에서 우산을 씌워줬던 그 여자였어요. 설마 지금까지 저를 도와준 사람이 이분이었던 거예요? 복례 여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런가 보구나. 그 사람, 너랑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야. 소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왔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자신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봐.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소희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돌아가고 정리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가게 앞에 섰어요. 정하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어요. 하윤은 예전처럼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핫도그 하나 주세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핫도그를 튀겼어요. 기름 온도를 확인하고 반죽을 정성스럽게 입혔습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하윤은 한 입 베어 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소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준 거였죠? 병원비도 장비도 전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말했어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하윤은 소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널 선택한 게 아니야. 하윤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나였던 거야. 23세 모든 걸 잃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던 그 시절의 나 말이야. 소희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림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와 딸이라는 말은 아직 꺼내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소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하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훈 오빠, 우리 딸 잘 자랐죠? 이제 제가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비로소 만났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익선동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청년 소상공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재개발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고 오히려 지역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어요. 소희의 가게도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 핫도그라는 간판이 골목 입구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소문이 퍼졌거든요. 소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복례 여사가 화분을 들고 왔어요. 소희야, 이거 받아라. 개업 선물이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복례 여사는 화분을 소희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 꽃처럼 계속 피어나거라. 시들지 말고.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병세가 많이 호전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소희는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우리 소희, 진짜 해냈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첫 번째 핫도그를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한 입 베어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우리 손녀가 만든 거구나. 맛있다. 정말 맛있어.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분위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가게 문 앞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소희를 조롱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줄 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소희야, 미안해. 예전에 내가 너무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너 정말 대단해. 나는 포기했을 것 같은데.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소희는 핫도그를 건네며 말했어요. 맛있게 먹어. 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핫도그를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어린이 요리 교육 프로그램에 소희를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를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복례 여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겪은 이야기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냐? 일주일 뒤 소희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어요. 1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었어. 아주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그런데 어떻게 계속하셨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힘이 됐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익선동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작고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익선동 작은 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주인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친절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그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하윤이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윤은 따뜻한 커피 2잔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여기 사장님이셨어요? 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여기서 차 한 잔 마시며 사람들 구경하는 게 좋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잘 되고 있죠? 네, 덕분에요. 정말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 소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성이 한씨였거든요. 그리고 하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전부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을 닮았어요. 당신이. 소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익선동 골목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어요. 소희의 가게에도 작은 트리가 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는 가게 벽에 액자를 걸었어요. 액자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기름 냄새에서 배웠어요. 그 옆에 작은 액자를 하나 더 걸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복례 여사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좋은 글귀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야. 내 덕분이지. 그날 밤 소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매출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래, 우리 소희 정말 대단하구나. 소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소희 핫도그는 익선동을 넘어 유명해졌어요.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프랜차이즈 제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거절했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너무 빨리 커지는 건 무서워요. 대신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역시 익선동 안에 있었어요. 복례 여사가 함께 운영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소희는 가게 앞에서 가족 단위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핫도그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멀리서 정아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우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저 누나 정말 우리 엄마랑 닮았죠? 하윤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정말 닮았네. 하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어요. 소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익선동 골목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와 함께 따뜻한 봄 향기가 퍼졌습니다. 소희는 리어카 모양 간판 아래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꽃처럼 소희는 이제 자신만의 향기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